군대에서 여성 간부들에게 온갖 가혹행위와 희롱을 당하던 아들이 보낸 눈물의 편지 한 통을 보게 된 쓰리스타 어머니가 부대를 찾아가 여군들을 개박살내고 참교육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가라앉은 연병장 위로 서늘한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군화에 지시겨진 흙먼지와 희미한 화약 냄새, 그리고 갓 제대한 청년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향기를 만들어내는 곳.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학교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게 비릿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진우 후보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턱 끝까지 차오른 구역질을 간신히 삼켰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도는 아침 구보는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종과 인내를 강요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잔혹한 의식이었다. 똑바로 안 뛰어 이진우 후보생. 등 뒤에서 날아온 고함 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진우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훈육관 원미호 중사였다. 유난히 까맣고 날카로운 눈매, 다부지게 담은 입술,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녀는 후보생들 사이에서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녀의 눈에 띄는 날은 하루 종일 지옥을 맛봐야 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어릴 적부터 군인이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국가에 헌신하는 살. 그것이야말로 남자가 가야 할 가장 명예로운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막상 들어온 군대는 그의 생각과 조금, 아니 많이 달랐다. 특히 이곳 부사관 학교는 여성 간부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실력과 노력으로 남성 군인들과의 차별을 이겨낸 그녀들의 존재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했다. 진우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존경심은 점차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희미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원미호 중사가 있었다. 그녀는 유독 진우를 비롯한 몇몇 남자 후보생들에게 가혹했다. 훈련 강도는 물론 일상적인 생활 태도 하나하나까지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신입을 길들이기 위한 군기 잡기련이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단순한 군기 확립 이상의 기묘하고 불쾌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이진우 후보생, 이리 와봐. 아침 구보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던 찰나 원 중사가 진우를 호출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전투복이 몸에 감겨 끈적거렸다. 진우는 최대한 빠르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그녀 앞으로 달려갔다. 네, 원미호 중사님. 원 중사는 팔짱을 낀 채 위아래로 진우를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를 훑는 것처럼 섬뜩하고 불쾌했다. 몸은 좋은데 체력이 영 형편없네. 남자 군인이 그것밖에 안 돼서 쓰겠어? 그녀의 입가에 어린 비웃음은 진우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핥히었다. 남자 군인이라는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말하는 그녀의 말투에는 경멸적인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노력이란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몸으로 보여주는 거지. 원 중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에게서는 옅은 화장품 냄새와 함께 위압적인 아우라가 풍겨왔다. 오늘 저녁 점호 후에 행정반으로 와. 내가 특별히 체력 단련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진우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여성 간부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진우의 귓가에 벌레처럼 맴돌며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진우는 약속대로 행정반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 중사 혼자 책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행정반의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갑고 창백하게 느껴졌다. 왔어? 문 닫아. 진우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엎드려. 영문을 알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진우는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렸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전투복을 뚫고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팔굽혀펴기 실시. 내가 그만할 때까지. 진우는 구령에 맞춰 팔을 굽혔다 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늘어날수록 팔 근육이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자세가 그게 뭐야? 허리 더 내려. 엉덩이에 힘주고. 원 중사는 그의 등 위로 올라타 앉았다. 갑작스러운 무게에 진우의 팔이 휘청거렸다. 흡. 엄살 부리지 마. 이 정도 무게도 못 버티면서 무슨 부사관이 되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서 차갑게 울렸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수치심이었다. 여성 간부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무게를 싣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 상황 자체가 거대한 폭력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진우의 팔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후들거렸고 호흡은 한계에 다다랐다. 결국 그는 무너지듯 바닥에 쓰러졌다. 죄송합니다. 꼴불견이네 정말. 원 중사는 그의 등에서 내려오며 혀를 찼다. 그리고는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다. 옷 벗어. 네.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상에 탈의하라고. 땀 찬 거 봐. 옷 입고 하면 찝찝하잖아. 그녀의 말은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이것은 훈련인가 아니면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망설이는 그를 향해 원 중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날아들었다. 명령 불복종이야? 그 한마디에 진우는 모든 사고를 정지했다.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은 곧 죽음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굴욕감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텅 빈 행정반 안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는 천천히 자신의 맨몸을 드러내야만 했다. 스며드는 그림자는 그렇게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맨살에 와닿는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이진우는 상의를 벗은 채 다시 엎드렸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원미호 중사의 시선이 마치 수십 개의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찌르는 듯 했다. 훈련의 일환이라고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여 보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치욕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좀 낫네. 몸 좋은데? 근육이 제법이야. 원 중사는 만족스럽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칭찬 아닌 칭찬은 진우에게 더 큰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강인함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다. 마치 도축장의 고기 등급을 매기는 듯한 대상화된 시선이었다. 다시 실시. 진우는 다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땀과 굴욕감이 뒤섞여 눈앞이 흐릿했다. 그의 귓가에는 원 중사의 목소리와 함께 다른 여성 간부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몸 좋다, 남자 군인인데 이것도 못하냐, 만져보고 싶다. 실제로 들은 말과 상상 속의 말이 뒤엉켜 그의 정신을 좀먹어 들어갔다. 그날 이후 원 중사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훈련 중 실수를 빌미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우의 상의를 벗게 하는 일은 예산일이 되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수치스러워하던 동기들도 점차 무감각해져 갔다. 아니, 무감각해지려 애썼다. 그 화살이 자신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이진우 후보생, 속옷만 입고 연병장 한 바퀴 돌고 와.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어느 날 오후 각계 전투 훈련장에서 원 중사가 툭 던진 말에 모든 훈련이 중단되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로 쏠렸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잘못 들었습니다. 진우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귀까지 먹었어? 옷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뛰라고. 군기가 바짝 들어야 정신을 차리지. 그녀의 옆에 있던 김민지 하사가 거들었다. 원 중사님, 그래도 그건 좀. 김하사. 내 훈련 방식에 토 달지 마. 아니면 김하사가 대신 뛸래? 원 중사의 서늘한 한마디에 김하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 역시 이 부조리한 상황의 공범이자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몰랐다. 진우는 움직일 수 없었다. 발이 땅에 뿌리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옷을 벗는 순간 그는 군인 후보생 이진우가 아니라 한낱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의 존엄성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흩어질 터였다. 셋센다. 하나, 둘. 원 중사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진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저항할 것인가, 복종할 것인가.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결국 그는 군인이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는 천천히 전투복을 벗기 시작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전투화, 양말, 바지, 그리고 상해. 마지막으로 속옷 한 장만 남았을 때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몸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뛰어. 명령이 떨어지자 진우는 기계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발바닥에 달라붙는 감촉, 살갗을 스치는 바람,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연병장을 도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동기들은 애써 그를 외면하며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들 역시 알고 있었다. 오늘 옷을 벗은 것은 이진우 한 명이지만 언제든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포는 그렇게 전염되고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켰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 수 없었다. 낮에 겪었던 일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머릿속을 떠다니며 그를 핥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 죽어버릴 것 같았다. 그는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편지지를 꺼내들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는 펜을 잡았다. 수신이는 어머니였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3스타 군단장 박선의 중장. 아들에게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 차마 겪은 일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군 전체에 미칠 파장 또한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할 수도 없었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훈련이 힘들다는 상투적인 말로 시작해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짓말도 섞었다. 하지만 행간마다 그의 고통과 절망이 짙게 배어나왔다. 어머니, 이곳의 군기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때로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제가 과연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을지 요즘 들어 자신이 없어집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이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 멀고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편지에 원미호 중사의 이름을 적었다가 지웠다. 대신 그저 이곳의 일부 간부들이라고만 애둘러 표현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편지를 봉투에 넣고 풀칠을 하는 순간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고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대한민국 육군 본부 군단장실. 거대한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박선의 중장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들 이진우에게서 온 편지였다. 그녀는 대한민국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들을 세워온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금녀의 벽을 허물고 별을 3개나 단 최초의 여성 장군.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와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강철의 여왕이라 불렸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다. 편지를 읽는 내내 그녀의 미간은 굳게 좁혀져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훈련병의 편지였지만 수십 년간 군에 몸담아온 그녀의 직감은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한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행간마다 느껴지는 아들의 고뇌와 절망. 특히 마지막에 보고 싶다는 문장은 그녀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어릴 적부터 약한 소리 한 번 한 적 없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보내온 구조 신호였다. 이곳의 일부 간부들. 박 중장은 그 구절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진우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임을 시사했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군복 위로 어른거렸다. 수많은 상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개혁하고자 했던 군대. 그 안에서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장군으로서의 이성과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군단장의 지위를 이용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군 내부의 폐쇄적인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다. 제19 감싸기와 은폐, 조작이 판을 칠 것이고 아들은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더 큰 괴롭힘에 시달리게 될 터였다. 최악의 경우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별단 엄마 백 믿고 군 생활 편하게 하려는 아들이라는 추문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에 잠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박선혜. 수화기 너머의 인물이 잠에서 확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까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국방부 직할 정보부대 소속 강철민 준장이었다. 과거 박 중장이 아끼던 부하였고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강 장군, 부탁할 게 있다. 박 중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자네 휘하의 가장 믿을 만한 요원, 그림자처럼 움직일 수 있는 자로 2명만 붙여줘. 논산 부사관 학교다. 내 아들 이진우 후보생이 그곳에 있다. 강 준장은 잠시 침묵했다. 군단장이 자신의 아들이 있는 부대에 정보부대 요원을 투입해달라는 요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알겠습니다, 카카. 혹시 무슨 일이? 아무것도 묻지 마.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나에게만 직보하도록. 절대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공식적인 명령이 아니라 나 개인의 부탁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 중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박 중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군단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논산 부사관 학교에 가 있었다. 강철민 준장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온 것은 그날 오후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진우 후보생, 금일 오전 훈련 중 원미호 중사의 지시로 상해 탈해 후 얼차려 받음. 주변 동료 후보생들 및 간부들 방관. 원 중사 성희롱성 발언 수차례 확인됨. 해당 행위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보고서를 읽는 박 중장의 손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눈빛이 강철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감히 내 아들에게, 아니 대한민국의 아들에게. 그녀는 즉시 부관을 불렀다. 이번 주 주말 모든 일정을 비워라. 네. 하지만 장관님 주재 회의가 모두 취소해. 급한 용무가 생겼다. 행선지는 묻지 마라. 부관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경례를 붙였다. 박 중장은 다시 창밖을 보았다. 맑게 갠 하늘 아래 평화로워 보이는 세상. 하지만 그 이면에는 썩어 문드러진 환부가 고름을 짜내고 있었다. 이제 그 환부를 도려낼 시간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장군으로서의 계급장과 지위,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시작하기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 그녀의 분노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부패한 군 조직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대한민국 육군을 감싸고 있었다. 주말 아침 논산 부사관 학교는 이례적인 평온함에 잠겨 있었다. 고된 주중 훈련을 마친 후보생들에게 주어진 달콤한 휴식 시간.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위병소로부터 다급한 무전 하나가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다. 충성. 현재 정문으로 군단장 각하 차량 진입 중. 반복한다. 군단장 각하 차량 진입 중. 학교 본부 상황실의 모든 장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군단장? 박선의 중장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주말에? 혼란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로 번졌다. 당직 사령이었던 교무처장 박철규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야? 군단장 각하께서 어쩐 일로? 연락 받은 것 없나? 없었습니다. 완전한 비공식 방문입니다. 비명에 가까운 보고들이 오갔다. 학교장인 김성진 준장은 관사에서 쉬고 있다가 날벼락 같은 소식에 팬티 바람으로 뛰쳐나와 군복을 꿰어 입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그 시각 원미호 중사는 주말 당직 근무를 서며 행정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와 부산스러운 발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훈련 중 사고라도 났나 보지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행정반 문을 박차고 들어온 당황한 표정의 행정보급관을 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원 중사, 너 미쳤어? 아직도 이러고 있어. 당장 나가봐. 군단장 각하께서 오셨다. 군단장이라는 단어에 원 중사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전투화 위로 쏟아졌지만 그것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박선의 중장. 그녀가 왜 이곳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설마. 아니겠지. 단순한 순시일 거야.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연병장에는 이미 학교의 모든 기관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 앞으로 칠흑같이 검은 군단장 전용 차량이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칠성판이 선명한 전투모를 쓴 박선의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흐트러짐 없는 각 잡힌 군복, 서리처럼 차가운 눈빛.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연병장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 했다. 헐레벌떡 달려온 김성진 준장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부사관 학교장 준장 김성진. 각하께서 왕림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선의 중장은 그의 경례를 묵묵히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김준장을 넘어 도열한 장병들과 후보생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주말인데 미안하게 됐군, 김장군. 마침 근처를 지나던 길에 우리 미래의 육군 부사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들렀네. 훈련이 없는 날이니 생활관이랑 복지시설이나 좀 둘러보지. 박 중장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지나가던 길이라는 말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진 칼날처럼 날카로운 급습이었다. 원미호 중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대열 뒤쪽에 서 있었지만 박 중장의 매서운 눈은 그녀를 정확히 찾아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부딪혔다. 원 중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박 중장의 눈빛은 마치 자신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박 중장은 생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장병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경의를 표했다. 생활관에 들어선 그녀는 꼼꼼하게 시설을 살폈다. 침상의 정돈 상태, 관물대의 청결도, 그리고 후보생들의 표정까지. 그때 한 생활관 입구에서 박 중장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곳은 이진우가 생활하는 곳이었다. 생활관 안의 후보생들은 갑작스러운 쓰리스타의 등장에 얼어붙은 채 부동자세를 취했다. 박 중장은 아들인 이진우와 눈을 맞췄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훈련은 받을 만한가, 후보생? 네, 그렇습니다. 진우는 최대한 큰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가 군단장의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걱정과 분노, 그리고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것은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왔다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메시지였다. 박 중장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진우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을 주었다. 생활관 순실을 마친 박 중장은 식당과 의무실, 체력단련실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담당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하기 바빴다. 모든 순실을 마친 그녀는 학교장인 김성진 준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김장군,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학교장실로 가지.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김준장은 직감했다. 학교장실로 향하는 박 중장의 뒷모습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처럼 비장했다. 원미호 중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곧 강철 여왕의 무자비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녀의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학교장실의 문이 닫히자 팽팽한 긴장감이 실내를 가득 메웠다. 김성진 준장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차를 내왔지만 박선의 중장은 찻잔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김장군, 자네가 이 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지? 네, 각하. 부임한 지 1년 반 되었습니다. 1년 반이라 짧지 않은 시간이군. 그동안 학교는 별일 없었고. 박 중장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질문 자체는 칼날 같았다. 김준장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네, 각하. 후보생들 모두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최근 남자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여성 간부들의 가혹 행위에 대한 소문들을. 하지만 애써 외면했다. 여자들이 득세하는 군대에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박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준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런가? 내 귀에 들리는 것과는 사뭇 다른데.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준장의 동공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게 뭔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카카. 얼마 전 국방 헬프콜로 걸려온 한 후보생의 제보라더군. 물론 익명이었지.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고, 박 중장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변조된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희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여성 간부들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치스러운 얼차려를 강요하고 성적인 희롱을 일삼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속옷만 입고 뛰게 합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김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이 녹취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 장군? 이게 정말 자네가 책임지는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카카, 이건 악의적인 모함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모함? 박 중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에 서늘한 분노가 실렸다. 그럼 이건 어떤가? 그녀는 이번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봉투 안에서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 속에는 상의를 탈의한 채 팔굽혀펴기를 하는 이진우의 모습, 그리고 그의 등 위에서 웃고 있는 원미호 중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속옷 차림으로 연병장을 달리는 한 후보생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철민 준장의 요원들이 밤낮으로 움직인 결과물이었다. 김 준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거나 이 자리에서 저들을 당장 군법회의에 넘기려고 온 게 아니야. 박 중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자네에게 기회를 주러 왔네. 자네 손으로 직접 이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낼 기회를. 그것은 회유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여기서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자신 역시 저들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 김준장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카카? 우선 해당 간부들을 모든 훈련과 후보생 접촉에서 즉시 배제시켜. 그리고 조용히 내부 감찰을 시작해. 내가 보낸 증거들은 시작에 불과해. 자네가 직접 더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내.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가해자들의 여죄를 낱낱이 밝혀내란 말이다. 박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주일 주지.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바로잡고 내게 보고해. 만약 자네가 그럴 능력이 없거나 혹은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내 방식대로. 그녀의 마지막 말은 학교장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살기를 담고 있었다. 한편 학교장실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 리 없는 원미호 중사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박 중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진우를 따로 불러냈다. 인적이 드문 창고 뒤편이었다. 너 오늘 군단장 각하 앞에서 무슨 헛소리라도 한 거 아니지? 원 중사는 다그치듯 물었다. 진우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움에 차있지 않았다. 그 변화가 원 중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똑바로 말해. 내 엄마한테 가서 일러바치기라도 한 거야? 제가 무엇을 말하든 중사님께서 떳떳하시다면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진우의 차분한 대답에 원 중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분노에 차 진우의 멱살을 잡았다.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아.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내 군 생활 내가 반드시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녀가 진우를 거칠게 밀치고 돌아서는 순간 진우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원 중사의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강림은 겁에 질려있던 아들에게 반격할 용기를 심어주었다. 여왕의 첫 수는 그렇게 적진의 심장부와 아들의 마음속에 동시에 놓였다. 박선의 중장이 부대를 떠난 다음 날부터 논산 부사관 학교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원미호 중사와 그녀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몇몇 여성 간부들이 모든 훈련과 교육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행정 업무 집중을 위한 보직 변경이었지만 후보생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직감했다. 원 중사가 사라진 훈련장은 어색할 정도로 조용했다. 후보생들을 향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나 부당한 얼차려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남자 후보생들은 오랜만에 맘 편히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은 아닐까? 원 중사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다. 그들의 예상은 맞았다. 보직이 변경된 원 중사는 행정반에 틀어박혀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 뒤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한 이너 서클이 존재했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을 겪었던 과거의 상처로 똘똘 뭉친 폐쇄적이고 전투적인 파벌이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능력 있는 여성 군인을 끌어내리려는 남성 기득권의 비열한 공작으로 규정했다. 원 중사는 자신과 가까운 동기, 선후배들에게 연락을 돌려 여론전을 준비했다. 군 내부 익명 커뮤니티에는 별단 엄마백 믿고 훈련도 제대로 안 받는 후보생의 갑질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섞어 이진우를 파렴치한 인물로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남자 후보생이라는 이유로 훈련 강도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장군인 어머니를 들먹이며 협박했다. 평소에도 동기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여성 간부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문제 후보생이었다. 악의적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진우는 순식간에 부대 내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를 동정하던 동기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괜히 엮였다가 자신까지 피해를 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진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원 중사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었다. 한편 학교장 김성진 준장은 박 중장이 던져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믿을 만한 감찰 장교들을 소집해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피해자인 남자 후보생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원 중사 파벌의 보복이 두려운 그들은 차라리 침묵을 택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민지 하사. 늘 원 중사의 옆에서 그녀의 악행을 방관하던 인물이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원 중사의 편에 서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군 내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짓 선동글과 동료들의 입을 막기 위해 협박도 서슴지 않는 원 중사의 모습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괴물을 맡기는커녕 괴물이 되는 것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을 고뇌하던 김하사는 밤늦게 몰래 감찰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증언은 굳게 닫혀있던 수사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같은 시각 박선의 중장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철민 준장을 통해 확보한 원 중사의 비위 행위 증거들을 정리해 오랜 시간 연을 맺어온 언론인 오혜진 기자에게 넘겼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오 기자는 군 내부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탐사보도로 명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오 기자, 이건 군 전체를 위한 일이요.
박 중장은 전화기 너머에 오 기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야. 군 내부의 골마 터진 환부를 드러낼 기회지.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니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박 중장은 판을 짜고 있었다. 내부의 자정 노력과 외부의 여론 압박을 동시에 터뜨려 원 중사 파벌과 그 비호 세력이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차단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왔다. 그날 저녁 후보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 진우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 동기가 용기를 냈다. 그는 지난번 각계 전투 훈련장에서 원 중사가 진우에게 속옷 차림으로 연병장을 뛰게 했을 때 그 굴욕적인 장면을 몰래 촬영해 두었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 해당 영상을 군 관련 이슈를 다루는 유명 온라인 채널에 제보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버를 마비시킬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충격. 현역 여군 간부 남자 부사관 후보생 알몸 구보짓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영상은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원 중사가 만들어낸 거짓 여론은 이명백한 영상 증거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견고해 보였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은 곧 성벽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붕괴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영상은 단순한 불씨가 아니었다. 그것은 건조한 들판에 떨어진 거대한 화염 폭탄이었다. 단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여군 간부 후보생 능욕 영상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정복했고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주제로 들끓었다. 이게 군대냐? 범죄자 소굴이지. 내 아들이 저런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성별이 바뀌었을 뿐 예전의 악습과 똑같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라. 분노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가십으로 영상을 소비하던 사람들도 속옷 차림으로 연병장을 달려야 했던 젊은 군인의 굴욕적인 뒷모습에서 자신의 아들, 형제 그리고 친구의 모습을 보았다. 분노는 공감이 되었고 공감은 거대한 사회적 함성으로 증폭되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빗발치는 항해 전화의 전화선은 불통이 되었고 홈페이지 서버는 다운되었다. 어설프게 내놓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은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논산 부사관 학교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섬이었지만 그곳에도 화염 폭풍의 여파는 고스란히 밀어닥쳤다. 후보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 학교 본부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학교장 김성진 준장은 핏발 선 눈으로 모니터에 떠있는 영상을 수십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박선의 중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과거의 자신을 저주하며 그는 이제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원미호 중사는 자신의 숙소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과 얼굴, 심지어 개인 신상까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었다. 그녀가 믿었던 견고한 이너 서클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지지하고 옹호하던 동료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거대한 화염 폭풍 앞에서 그들 역시 한낱 연약한 개인에 불과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저질러온 죄의 무게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을 덮쳐오는 듯 했다. 그 시각 이진우가 있는 생활관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두가 잠든 척했지만 그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진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두려움보다는 기묘한 해방감이 그를 감쌌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옆 침상의 동기 최강민 후보생이었다. 바로 그 영상을 촬영하고 제보한 장본인이었다. 진우야, 자냐? 아니. 최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진우의 침상으로 다가왔다. 그의 뒤를 따라 다른 동기 몇몇도 조심스럽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나 사실은 더 있어. 원 중사가 너 말고 다른 애들한테 했던 짓거리들 녹음해둔 거. 최강민의 고백에 다른 동기가 말을 보탰다. 나는 봤어. 원 중사가 행정보급관한테 돈봉투 건네는 거. 기수발전기금이라고 걷어간 돈 자기들끼리 꿀꺽한 거야. 어둠 속에서 본물 터지듯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공포에 억눌려 있던 진실의 목소리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분노와 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그들의 손을 조용히 맞잡았다. 다음 날 새벽 국방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밤새 잠 한숨 못 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국방부를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군은 이번 사건을 군 기강 회의의 문제를 넘어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를 일벌백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국방부 직할의 특별합동조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군 검찰과 헌병 그리고 외부 법률 전문가까지 포함된 전례 없는 규모의 조사단이었다. 여론에 떠밀린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의 뒤에는 박선의 중장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군 수뇌부 전체를 상대로 전화를 돌리며 어설픈 꼬리 자르기로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음을 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논산 부사관 학교로 진입했다. 특별합동조사단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학교 전체에 서리빨 같은 긴장감을 몰고 왔다. 조사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피해 후보생들이 있는 생활관이었다. 조사단장인 한성철 준장은 굳은 얼굴로 후보생들 앞에 섰다. 제군들, 나는 여러분을 조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왔다.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이진우가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최강민과 다른 피해 후보생들이 줄지어 일어섰다. 그들의 단단한 눈빛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두 군 무너졌고 진실의 급류는 이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화염 폭풍이 되어 부패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특별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한성철 준장은 박선의 중장으로부터 비밀리에 전달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 하루 만에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했다. 학교장 김성진 준장은 가장 먼저 조사실로 불려가 자신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전부 시인하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조사의 칼날은 곧바로 원미호 중사와 그녀의 측근들을 향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분리되어 신문을 받기 시작했다. 원 중사는 처음에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저는 맹세코. 하지만 조사관이 그녀 앞에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들을 내밀자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갔다. 이진우가 제출한 협박 녹음 파일, 김민지 하사의 내부 고발 진술서, 그리고 수십 명의 피해 후보생들이 작성한 진술서까지. 그녀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정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박선의 중장이 강철민 준장을 통해 흘린 정보, 즉 여군 간부복지기금이라는 이름의 비자금 계좌가 발견된 것이다. 조사단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원 중사의 개인 PC와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계좌의 돈은 후보생들에게 기수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강탈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돈은 상급 부대 간부들에게 상납하는 뇌물, 개인적인 명품 구매, 심지어 불법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단순한 가혹 행위를 넘어 군 내부의 구조적인 비리와 부패의 고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궁지에 몰린 원 중사의 측근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균열이 일어났다. 평소 원 중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한 여성 상사가 플리바게닝 유죄 협상을 제안하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원 중사가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상급 부대의 박아무개 대령과 정기적으로 만나 돈을 건넸고 그 대가로 인사고과에서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자 나머지는 순식간이었다. 서로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동료의 죄를 폭로하는 추악한 악의 다툼이 벌어졌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견고한 유대감과 의리는 자신들의 안위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다. 조사단은 자백을 토대로 즉시 상급 부대의 박 대령을 긴급 체포했다.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원 중사와의 돈거래 내역이 담긴 계좌 이체 기록과 CCTV 영상 증거 앞에 결국 무너졌다. 그의 입에서는 또 다른 연루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도미노는 부사관 학교의 담장을 넘어 군 전체를 향해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부대의 모든 일과가 중지되고 전 후보생과 기간 장병들이 연병장에 집결했다. 그들 앞으로 군 헌병대의 차량 여러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헌병들이 곧장 행정반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원미호 중사의 모습이 모두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후보생들 위에 군림하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독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꼿꼿하던 허리는 완전히 구부러져 있었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이끌려 연병장을 가로질러 갔다. 수백 명의 후보생들이 침묵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진우는 가장 앞줄에서 무너져 내린 그녀의 모습을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 혹은 통쾌함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원미호 중사가 헌병대 차량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진우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입을 벙긋거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선명했다. 내 탓이야. 진우는 피하지 않고 그 시선을 마주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아니, 이건 모두 당신 탓이다. 헌병대 차량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멀어져 갔다. 그녀와 함께 부사관 학교를 감싸고 있던 길고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원미호의 구속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낸 것에 불과했다. 그녀의 자백과 압수된 증거들은 군 상층부로 향하는 추악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특별합동조사단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패의 뿌리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순한 뇌물수수와 인사비리를 넘어 특정 파벌이 군 내부의 요직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숙청해 온 정황까지 드러났다.
원미호는 그저 그 카르텔의 충실한 행동대원 중 하나였을 뿐 그녀의 뒤에는 군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몸통이 존재했다.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군 수뇌부는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원미호와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연루된 몇몇 장교들만 처벌하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대로라면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묻히고 몸통은 살아남아 또 다른 괴물을 키워낼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그림자 속에 머물던 박선의 중장이 마침내 전면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군을 개혁하려는 혁명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각 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모인 긴급 대책 회의에 참석을 요구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부분의 남성 장군들은 그녀를 불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군의 치부를 드러낸 이번 사건의 시발점에 그녀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번 사태를 일개 부사관의 개인적인 비리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시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를 향해 사자후를 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원미호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일 뿐입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을 받으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군의 현실, 실력보다는 어느 파벌에 속했는지가 더 중요한 폐쇄적인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부패를 감싸주고 비호하며 기득권을 유지해온 당신들 모두가 바로 이 괴물을 키워낸 공범이란 말입니다. 그녀의 직격탄에 회의에 참석한 장군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박 중장은 미리 준비해 온 브리핑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곳에는 원미호 사건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자행되어 온 각종 부조리와 차별 그리고 파벌 싸움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철민 준장의 정보부대가 총동원된 결과물이었다.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무의 뿌리부터 이 군대가 서 있는 토양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박 중장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 시각 그녀와 약속했던 오혜진 기자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전파를 탔다. 긴급진단 군복 입은 카르텔, 그들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방송은 박 중장이 회의에서 폭로한 내용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거들과 함께 대중에게 공개했다. 국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군을 향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여론과 박선혜라는 내부의 칼날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한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다음 날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 통수권자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지금 뼈를 깎는 각오로 군을 재창조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부와는 별개로 민간 전문가와 예비역, 그리고 현역 군인들로 구성된 초법규적인 국방혁신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했다. 이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위원장으로 현 육군 군단장 박선의 중장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박선의 중장에게 쏠렸다. 그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의 결과로 이제 군 전체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박 중장은 천천히 눈을 뜨고 결심에 찬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부패의 뿌리를 향한 그녀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군 전체를 수술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메스가 쥐어졌다.
국방혁신특별위원회의 출범은 대한민국군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이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선애 중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휘둘렀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전군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군 내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과 인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그 어떤 성역도 용납하지 않았다. 감사의 칼날은 가장 먼저 썩은 뿌리가 시작된 육군 본부의 인사사령부를 향했다. 장군들의 책상과 컴퓨터가 압수수색되고 지난 수십 년간의 진급 심사 자료 전체가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특정 파벌이 어떻게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요직을 독식해왔는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온 추악한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박선애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다. 비리에 연루된 장교들은 그들의 계급이나 과거의 공적과 상관없이 모두 군복을 벗어야 했다. 수십 년간 군에 헌신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는 선배 장군들 앞에서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군에 바친 수십 년이 당신들의 죄를 씻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군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였을 뿐입니다. 동시에 위원회는 침묵의 벽을 허물다라는 이름의 익명 제보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성별을 불문하고 계급을 불문하고 수많은 장병이 겪어야 했던 부조리와 폭력의 기록들이었다. 위원회는 모든 제보를 검토하고 가해자들을 찾아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렸다. 군 전체가 거대한 수술대에 오른 환자처럼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한 과정은 멈추지 않았다. 변화는 처벌에서 그치지 않았다. 박선애는 군 문화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간부 선발 과정의 인성 및 공감 능력 평가를 대폭 강화했고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으며 외부 감시 기구인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하여 군 내부의 인권 침해를 상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몇 달간 휘몰아친 개혁의 폭풍이 지나간 후 군은 서서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눈치와 줄 대기가 아닌 실력과 원칙이 존중받는 문화. 불통과 억압이 아닌 소통과 인권이 살아 숨쉬는 병영. 그것은 박선애가 평생 꿈꿔왔던 강하고 명예로운 군대의 모습이었다. 시간이 흘러 이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진우와 그의 동기들이 마침내 길고 길었던 훈련을 마치는 날이 왔다. 부사관 임관식이 열리는 연병장에는 이례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부사관 학교는 군 개혁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진우는 동기들과 함께 단상에 올라 임관 신고를 했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빛나는 하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고통과 시련은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풋내기 후보생의 불안함 대신 조국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임관식이 끝나고 가족들과의 면회 시간. 박선애 중장은 군단장의 모습이 아닌 따뜻한 어머니의 얼굴로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자랑스럽다는 듯 쓸어주었다. 고생 많았다, 아들. 정말 장하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다. 너의 그 작은 용기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오고 갔다.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자대 배치 결정되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게 됐느냐? 최전방이라도 지원한 게냐? 박선혜는 아들이라면 을의 험지를 자원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곳 논산 부사관 학교의 훈육관으로 지원했습니다. 박선혜의 눈이 커졌다.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니. 어째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던 희망을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그들의 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싶습니다. 아들의 단단한 목소리를 들으며 박선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성숙한 군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복수나 증오가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낸 것이다. 몇 년 후,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학교의 아침은 여전히 흙먼지와 땀 냄새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곳을 채우는 공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구령 소리는 힘찼지만 그 안에는 인격적인 존중이 담겨 있었다. 훈련은 혹독했지만 그 과정에는 합리적인 원칙과 안전이 보장되었다. 연병장 한쪽에서 이제 막 입소한 신임 후보생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 옆에서 자세를 교정해주고 힘들어하는 후보생을 격려하는 젊은 훈육관의 모습이 보였다. 이진우 하사였다. 자, 허리 더 내려.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동기들을 믿고 너 자신을 믿어. 너희는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부사관이 될 수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보생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후보생들은 그의 구령에 맞춰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학교 본관 2층 창가에서 한 여성이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온 박선혜였다. 그녀는 국방혁신위원회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명예롭게 전역하여 지금은 군 인권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의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그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을 통해 군 전체를 구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진정한 개혁은 영웅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깨어있는 수많은 파수꾼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연병장을 내리쬐는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다.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의 가슴 속에 마침내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